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와 쉬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을 비교하면서 각국의 정책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적 취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국적 취득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정식 국민이 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 임용 자격 등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국적 취득이 가장 어려운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국가는 사실상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카타르의 경우 25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며 이슬람교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국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위스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투표로 국적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국적 취득이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혈통주의를 강하게 고수해왔고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데 매우 보수적입니다. 중국의 국적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중국인의 친족이거나 중국에 정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극소수의 외국인에게만 국적을 부여합니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춰야 하며 정치적 사상 검증도 엄격합니다. 중국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인과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중국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해야 하고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품행이 선량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원래의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일본도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품행이 선량하다는 기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부터 세금 체납, 이웃과의 분쟁까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입니다. 일본어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회화는 물론 복잡한 법률 용어와 행정 용어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매년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1만 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심사 과정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서류 준비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은 놀라울 정도로 쉽습니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국적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귀화의 경우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 귀화는 더욱 쉽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상태를 2년만 유지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관대한 조건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비교적 쉽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급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토픽 2급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마저도 면제됩니다. 재산 요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 기준이 매우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수인재나 재외동포에게는 이중국적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관대함이 명확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매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재외동포 정책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대한 국적 정책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장결혼과 국적 세탁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할 의사 없이 오직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혼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범죄 활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 통합의 어려움입니다. 국적을 쉽게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은 훨씬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복지 제도의 악용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의료보험,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바로 의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는데도 국적만 취득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살아온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중국적 악용입니다. 한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 양쪽의 혜택만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 회피도 논란입니다. 이중국적자 중 일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방법으로 병역을 피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 정서와의 괴리입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너무 쉽게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까지 혜택을 나눠줘야 하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적의 가치 하락입니다. 너무 쉽게 국적을 주다 보면 국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적이란 단순히 거주 자격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국적 취득을 무조건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속도와 방법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민을 받아들이되 철저한 심사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언어 능력, 학력, 경력, 나이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귀화 전에 언어 시험과 시민권 시험을 엄격히 실시합니다. 한국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국적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기준도 높여야 합니다. 현재 토픽 2급 수준으로는 일상생활은 가능해도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권 시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법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위장결혼이나 국적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적 취득의 난이도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동의 산유국이나 스위스처럼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남미 국가들처럼 비교적 쉬운 나라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매우 까다로운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방적인 국적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위장결혼, 사회 통합 실패, 복지 악용, 국민 정서와의 괴리 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개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문을 열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숫자보다는 질을 중시하며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극단적 폐쇄성의 문제를 보여주지만 그들의 신중함과 철저함에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보다 개방적이 돼 무분별하지 않은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이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국적 정책은 신중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